지난 일부에서는 타이레놀을 먹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먹고 죽은 타이레놀에 누가 시아나물을 첨가했는지 바로 연쇄살인마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한 일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부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쿡카운티 주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회의 형사가 쿡카운티 주 검찰청에 출두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간 이어져온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이죠. 마침내 7월 말 쿡과 듀페이지의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리노이 주 경찰들의 구성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용의자와 도곡물을 연관짓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문, DNA의 증거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시 사건 당시 시대로 돌아가 타이레놀 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이레놀 캡슐에서 시아나물이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쿡카운티 검지관실은 약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을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진통제를 캡슐 형태로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사는 처음 3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마을인 알턴과 엘크그루브 마을의 형사들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고 수사는 느슨히 시작되었죠. 그러던 중 그날 저녁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타이 파너는 케인 카운티 공화국 기구의 연례 만찬에서 연설을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포인트 하락한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연설 중간쯤 그의 보좌관이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연설을 중간에 끊을 순 없어 라고 말했고 보좌관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너는 무대에서 내려와 주 경찰관에게 타이레놀을 먹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무장관이 개입할 권한은 없었지만 파너는 뛰어난 연방검사였고 주요 범죄 수사의 효과적인 리더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집행부는 그의 도움을 원했죠. 파너 대변인은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며 어떻게 이 일을 정리해야 할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파너는 보좌관에게 소식이 듣자마자 즉시 차를 타고 만찬장을 떠나며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현지 경찰, 보안관, 검시관, FBI, FDA, 검찰 및 공중보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밤샘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파너의 태스크포스는 획기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19,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치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올해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 만찬장을 떠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너의 팀이 전화를 걸었을 때 피트 지그만이라는 이름의 듀페이지 카운티 검지관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공중보건국 독성학 연구실의 한 사무실에 앉아 메리와 맥팔랜드가 복용한 타이레놀 캡슐이 독극물에 중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던 지그만은 캡슐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일부 캡슐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통제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고운 흰색 가루였지만 일부 캡슐은 알갱이 모양의 반투명한 물질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시아나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지그만은 파너의 팀에 의해 모인 법 집행관들과 이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 알링턴 하이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참석했고 그들 중 다수는 최고 지도자들이 대표하에 자리했습니다. 야누스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펠만은 태스크포스의 압박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내가 수영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했죠. 살인은 지역 법 집행의 관할에 속하였지만 대중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FBI에게 이 사건에 개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연하게도 이때 타이레놀의 모 회사인 존슨앤존슨은 뉴스가 나온 후 주가가 하락했죠. FBI는 이 회사가 타이레놀에 시아나칼륨을 넣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30명의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주 경찰이 주도하고 수사관들은 거의 40개의 팀으로 나뉘어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중 8개의 팀은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들의 연방수사관, 주수사관, 교회 지역 형사 3명씩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각 구성원이 각 보고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3번 작성하였고 작업은 일리노이 주 경찰 벙커에서 하였습니다. 이 벙커는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을 위해 하루 2번씩 조사관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태스크포스 멤버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비난하곤 합니다. 검시관 지그만은 하이츠 경찰서에서 진행됐던 어수선한 첫 회의를 떠올리며 나는 글쎄 이것이 오히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리고 다음 생각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거의 없었고 동기를 알 수 없었던 이 수사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했던 수사 이야기는 수요일 사건이 시작되고 목요일에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오후 의사들은 스탠리 아노스의 부인 테리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20세의 테리는 남편과 매형과 함께 매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테리의 관이 땅에 묻히기 전 친척들이 테리의 어머니를 딸의 관에서 떨어뜨리는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중으로 승무원 폴라 프린스의 시신이 발견되고 시아나로 도금된 캡슐 4개가 들어있는 타이레놀 병도 발견되며 타이레놀을 복용
복용하고 사망한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트리뷴이 입수한 경찰 기밀 메모에는 7명의 희생자와 오염된 병을 어떻게 구했는지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달하는 이 수사 요약본은 사건 첫 7개월 동안 3명의 주요 용의자들을 추려내는 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FBI 요원 샤리 쿠바는 태스크포스에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으로 팁 데스크를 운영했습니다. 이 작업은 주로 남성 요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전화를 받고 정보를 평가하는 여성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 라인은 처음 몇 주 동안 6,000건 이상의 전화를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포착하기 위해 무덤가에 타임랩스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은퇴한 FBI 요원 밥 깁스는 묘지 근무에 대해 소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주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름을 입력해 여러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을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첫 해에만 이 프로그램으로 35,000명 이상의 개인과 15,000개의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요원들은 피해자들의 가족, 이웃, 동료, 친구 모두를 인터뷰했고 엄격한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살인마를 쫓는 데에 너무나 열심이어서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기도 했었죠. 수사관들은 살인자가 한 명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당국은 살인자가 피해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즉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 있었죠. 수사 방향을 이렇게 잡고 수사관들은 살인자가 시한화물에 의해 병에 걸려 다치거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병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살인자가 애완동물에게 실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수의사들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전 FBI 요원 그레이 스티드는 소련에 연락하여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감시위성 이미지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한화물 샘플 200개 이상을 수집해 신시내티 FDA 연구소로 보내서 타이레놀에 들어있던 독과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제조하고 보관하고 유통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매사추세츠 소재의 연구실 용품 회사인 피셔 사이언티픽으로 역추적되었으며 1978년에 유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어디로 발송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죠. 수사관들은 범인이 남성일 것으로 가정했지만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살인자는 남성보다 더 자주 독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성 살인자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대규모로 살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수사에선 그 당시 가장 최신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알려지고 당연하게 쓰이는 방법인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범죄 분석을 통해 범인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타이레놀 사건은 이 접근법의 초기 사용 사례 중 하나이죠.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과거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와 부모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살인자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자신이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극을 더욱 원하게 되어 조사관에게 연락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좋은 단서는 타이레놀 병들에서 나왔습니다. 맥팔랜드, 라이너, 프린스가 먹었던 타이레놀 병들의 최저 원호에 따르면 텍사스의 라운드록에서 제조되어 시카고 지역의 다양한 창고로 이동한 후에 가게 선반에 올려졌습니다. 살인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단은 이 정보를 토대로 제조 과정 중에 독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지만 회사는 야누스, 맥팔랜드의 사망과 관련된 타이레놀 병을 포함하여 리콜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이 공포가 점점 커지자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거의 일주일 만에 모든 약국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을 전부 리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리콜이었으며 3,100만 병 이상이었죠. 이 리콜은 회사에게 1,000억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고 타이레놀은 전부 연구소로 보내져 검사되었습니다. 그 검사에서 독이 섞인 병이 3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죠. 제조 과정에서 독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후 수사관들은 유통하는 트럭 회사와 저장 창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상점에서 독을 넣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관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타이레놀 병에 묻어있는 지문은 여전히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발견된 병의 상자의 안쪽에는 완전한 지문이 남아있었죠. 그 병은 웨톤의 프랭크 파이너 푸드에서 판매되었고 기록에 따르면 이 50개의 캡슐에 들어있는 병에는 포타슘 시아나물로 가득 찬 7개의 캡슐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상자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비교해봤지만 일치하지 않았죠. 25년 후 수사관들은 3개의 병과 그 안의 캡슐에서 DNA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관들은 이 단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함부로 다룬 것이 그 요인이었습니다. 수사관 패트는 라이너와 맥팔랜드를 죽인 타이레놀이 담긴 병을 맨손으로 들고 다녔고 시아나물 검사를 진행한 검사관 또한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죠. 그들은 장갑을 오로지 시체를 만질 때에만 사용하였습니다. 프린스 살인 사건을 맡은 시카고 경찰 형사 칼리 포드는 쿡카운티 의료검정사 로버트 스타인이 타이레놀 병을 맨손으로 가져가려고 하자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약을 집어들어 손에 가득 담고 냄새를 맡아줘. 그리고 포드에게 냄새를 맡도록 권했습니다. 그러자 포드는 이렇게 말했죠. 다시 내 코에 그걸 밀어넣으면 넌 얼굴에 퍽을 맞을 거야.
알겠지? 이 수사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사단 구성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의 팀으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인력 투입만큼이나 답이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수사관이 많았죠. 수사단의 지도자인 파노는 끊임없는 언론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2번씩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일이 정치에 가려진다며 투덜댔죠. 파노는 미국 연방검사청에서 제임스 톰슨과 함께 일하면서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몇몇 굵직한 연방 부패 사건을 다뤘습니다. 공화당인 톰슨이 1977년 주지사로 취임하면서 파너는 그를 따라 스프링필드로 이주하여 일리노이주 경찰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총장이 세금 부정 부담 혐의로 기소되자 톰슨은 파너를 해당 직위를 맡도록 임명했죠. 그리고 파너는 시카고 북쪽의 신임을 받고 있는 데모크랏 닐 하티건과 정치적으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파너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타이레놀 살인 사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상대쪽 캠프는 그가 살인자를 알고 있으며 선거 직전에 체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죠. 파너는 수사단을 지휘한 이후로 대부분의 선거 캠페인을 중단했지만 매일 밤 TV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이에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파너는 말했습니다. 권력을 얻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주위에선 사람들이 널리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파너만이 이 수사에 와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기관들끼리 충돌하기도 했죠. 살인 후 거의 3주가 지난 시점 FBI는 시카고 트리뷴 칼럼니스트 밥 그린에게 메리 켈러맨에 관한 기사를 쓰도록 요청했으며 해당 기사에는 가족의 집 주소와 무덤의 위치를 작성해 살인자가 방문하기를 유도한 것이죠. 실제 기사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이 타이레놀 살인자라면 아마 당신의 계획 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품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손을 대었던 병을 구매하게 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이 있다면 엘크그로브 빌리지에 조용하고 꾸불꾸불한 길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오세요. 1425 암스트롱 레인으로 오세요. 메리 켈러맨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엘크 빌리지 형사 세번스는 칼럼을 보고 당국이 심은 이야기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분노했습니다. FBI는 사과했지만 신뢰는 깨졌죠. 이 계기로 FBI와 시카고 경찰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카고 경찰국은 자체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팀의 첫 일은 프린스와 가까운 사람들과 다양한 제보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화학 교수가 시아나물이 든 실험실 접근 권한에 대해 자랑하고 다녔다는 신고를 받고 캠퍼스에 갔지만 그 교수는 사실 여대생을 만나려는 고등학교 전인의 거짓말이었죠. 또 험의 식품을 독액으로 만들려고 협박하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땐 썩은 햄 냄새만이 풍겼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던 엘크 마을의 형사 포드는 트리뷴과의 인터뷰를 하고 며칠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FBI와 시카고 경찰은 40년 동안 분리된 채로 남아있습니다.